그런데 영조는 집권할 때 두 가지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집권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컴플렉스가 무엇인고 하니 조선왕,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이 유교 사회, 명분 사회죠. 적장자가 아니란 이유만으로 얼마나 무시당해요, 왕들이. 그잖아요. 뭐 둘째 아들이라고 막 예속 논쟁 벌어지고 첩의 자식이라고 뭐 신하들한테 우습게 역임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첩 정도가 아니라 천민의 자식입니다. 역대 종묘사직 400년 중에 유일하게 천민 출신 왕이 등장한 거죠. 얼마나 그 컴플렉스가 크겠습니까? 태생적 한계. 그리고 어렸을 때 왕될 줄 모르고 그냥 서민들하고 뛰어놀고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배다른 형인 경종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굴레를 뒤집어 쓴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경종이 몸이 아프니까 이제 전해지는 얘기예요. 영조가 형님 쾌차하셔야죠 그러면서 게장을 바칩니다. 근데 이 게장이라는 게 이 속이 안 좋고 한 사람들은 비리비리한 이게 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장을 먹고 폭풍 설사합니다. 근데 설사를 할 때 그걸 멈추는 음식이 뭐죠? 왜 그 어떤 분들은 변비 생긴다고 이 과일을 안 먹죠? 감이에요, 감. 그래서 이제 곶감을 준 거예요. 설사 멈추라고. 근데 게장하고 곶감이 상극이네. 그래갖고 이게 뒤집어져갖고 완전히 설사가 터져갖고 경종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독사를 한 건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런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형을 죽이고 왕이 됐다라는 굴레를 뒤집었어요. 이건 뭐 사실이면은 뭐 찜찜할 테고 사실이 아니면 억울할 테고 어쨌든 평생 그 족쇄를 차고 왕이 된 게 영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많이 계시지만 게장하고 곶감 절대 한 상에 놔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역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21대 이제 영조가 지금부터 이야기되게 됩니다. 자, 이 영조라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영조의 업적부터 한번 좀 볼게요. 근데 재위년도 한번 보세요. 51년 7개월입니다. 영조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 누굴까요? 뭐 조선 뭐 다 합쳐서 삼국시대 다 합쳐서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태조왕 관계도 다 나온대요. 그렇죠. 장수에서 장수왕이에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97살을 삽니다. 장수왕이. 옛날 사람들은 금방금방 가셨죠. 근데 97살이면 되게 오래 사신 거죠. 그래서 장수왕의 아드님이 이름이 조다예요. 이름이 조다인데 아버지보다 먼저 늙어 죽어요. 그래서 장수왕 다음 왕이 아들이 아니고 이제 문자명왕이라고 손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영조도 똑같아요. 본인이 너무 오래 왕을 하다 보니까 자식이 먼저 죽고 그 손자가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영조가 몇 살까지 사냐면 83세까지 삽니다. 근데 그게 그냥 오래 산 게 아니고 원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영조는 어렸을 때부터 일반 백성들하고 뛰어놀면서 살죠. 그러니까 굉장히 검소해요. 옷이 찢어지잖아요. 그럼 왕이 직접 자기가 꼬매 입어요. 왜?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엄마가 천민이니까. 먹는 것도 고기 반찬 먹었겠어요? 풀 뜯어 먹고 살았겠어요? 풀 뜯어 먹고 살다 보니까 그 습관이 배가지고 항상 채식만 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절대 많이 안 먹어요. 소식을 하시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십니다. 소식을 꼭꼭 씹어 드세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시간을 잘 맞춘 게 옛날에 그 독일 철학자 칸트를 보면 별명이 시계였습니다. 칸트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온 거 보고 사람들이 아 점심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정도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규칙적으로 사냐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도 죽인 그날도 시간 맞춰서 꼭꼭 씹어서 밥을 넘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생을 술을 안 먹어. 이 조선왕조 이 왕들이 술이 잘 받거든요. 근데 그걸 왜 안 먹었을까요? 싫어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 절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굶고 있는데 아니 그 곡식을 가지고 백성의 배를 채워야지 그걸로 술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나부터 안 먹을 테니 니들도 먹지 마. 전국에 금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술을 딱 끄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가끔씩 저기 차를 좀 마시잖아요. 오미자차 마시면은 대신들이 전하고 술 아니에요? 막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갖고 영조 그 실록에 보면 혹시 사료 있나요? 이런 사료가 있습니다. 나는 차를 마시는데 술을 마신다고 의심들을 한다. 이럴 정도로 자기 절제가 좋으시고 얼마나 영조가 무서웠냐면 당시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통신사가
막부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기만 하고 마시질 않았대요. 고국의 금주령이 떨어져서 내가 이거 마셨다간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술을 안 받을 정도고, 그리고 영조가 살아도 깔딱깔딱 83세까지 산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패션, 이고를 가지고 83세까지 살았으니 그 증거가 여기 있는 그 영조의 그 원래 부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부인이 당연히 일찍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중전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뉴 중전이 들어오세요. 이 뉴 중전이 그 유명한 정순왕후인데요. 이 정순왕후 나이가 15세였는데 영조가 66세였습니다. 아, 왜 저한테 그래요? 66세 할아버지가 15세 소녀를 부인으로 들여요, 중전으로.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건강하셨던 분이 영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정순왕후는 여기는 영조의 자식이었던 사도세자보다도 어렸고, 옛날에 영린이라는 영화를 보면 영조의 손자 정조 있죠, 현빈이 여기는 정순왕후 역을 한 한지민 씨한테 할마마마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바로 어린 소녀가 시집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조의 자기절제가 낳은 스태미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영조의 업적을 우리가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자, 그의 업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조의 첫 번째 업적은 되게 중요하죠. 탕평책 실시입니다. 아버지가 실시했던 탕평책을 계속 이어왔던 분인데, 이분은 이것도 이제 왕권 강화였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난이 벌어지게 돼요. 자, 영조가 등극하고 누가 집권했겠어요? 당연히 노론이 집권했겠죠. 소론 세력인 이인좌라는 사람이 난을 벌입니다. 깜짝 놀랐죠. 뭐야? 즉위하자마자 난이 벌어져? 이건 다 내가 천민의 자식이라고 날 무시하기 때문이야. 왕권 강화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신하가 왕들이 보통 한 15시간씩 앉아서 업무 보잖아요. 방석을 줍니다. 앉아 계시라고. 2, 3일 앉더니 집어 던져버려. 전하, 왜 그러십니까? 백성들이 불편하게 살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푹신한 방석에 앉을 수 있어? 난 여기서 딱딱한 바닥에서 일할 거야. 하면서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 딱딱한 데서 허리 꼿꼿이 펴고 15시간씩 일한 사람이 삐쩍 말라가지고 대쪽 같은 사람이 여기는 영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영조의 탕평책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느 집단을 가든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세력을 가든 중도파가 있지 않습니까? 요 중도파들만 기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시끄럽지 않은 사람들, 요 완만한 사람들, 중도파들만 기용해서 완론탕평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정조 때는 상당히 조용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자기 주장 없는 사람들만 기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는 영조는 붕당 정치의 뿌리를 뽑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붕당 정치의 뿌리가 뭐냐면, 자, 여기 노론 마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소론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노론 마을에 수많은 선비들이 학당에서 공부해요. 이 학당을 뭐라고 그래요? 서원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소론 마을에서도 수많은 서원이 있는데, 이 서원은 본래 지방 대학이에요. 학문을 연구하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이런 걸 안 한 지 오래돼요. 그럼 여기서 뭘 하느냐? 선비들이 모여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꿍시렁댑니다. 막 소론 욕을 해요. 이 소론의 서원에서는 노론의 뒤를 캡니다. 뭐 요새 말로 뒷땅 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붕당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비들끼리 어떤 공통된 의견이 모아지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론이 모아지면 이 공론이 누구한테 전달되냐면 노론의 영수한테 전달되니, 이 노론의 영수를 산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림이라는 건 관직에 나가지 않았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는 사람을 산림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날의 산림이 누가 있을까? 국회의원 당선되기 이전에 안철수입니다. 기억하시죠? 막 안철수 씨가 막 뭐 삼성동 코엑스에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모여서 안철수를 외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의 미소에 다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철수는 산림이 아닙니다. 왜? 관직에 나갔으니까. 그럼 지금 관직에 나가지 않았는데 산림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손석희 JTBC 사장 같은. 딱 요런 스타일이 이게 산림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또 소론만의 또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론이 형성되면은 요 공론을 갖다가 소론의 산림한테 또 올라가. 그럼 여기는 산림들이 요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 뻥끗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중앙에 전달이 돼요. 그럼 중앙에 있는 노론은 자기 산림의 말을 따르고 중앙에 있는 소론은 자기 산림의 말을 들어서 여기는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요게 붕당 아니냐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당쟁, 당파 싸움이라고 이게. 그럼 여기는 영조가 딱 봤을 때 붕당의 뿌리를 뽑아야 되죠. 그럼 뿌리는 뭔가요?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 조선 후기에 1000개가 있었는데 647개로 확 줄여버린 게 여기는 영조입니다. 자, 뿌리 뽑았어요. 자, 뿌리를 뽑았으면 이제 뭐를 꺾어야 될까? 꽃을 꺾어야 됩니다. 가지를 쳐야겠죠. 산림의 존재를 부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기는 영조였죠. 그리고 절대 붕당 정치하지 말고 탕탕평평 나의 균형의 정치에 따르라는 비석을 세우거든요. 이것이 그 유명한 무슨 비? 탕평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 탕평비가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아시는 분? 짜잔. 의외로 아주 보물은 원래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내 근처에. 그렇죠. 역시 선생님이시군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박사과정 밟으시는 우리 교사십니다. 교사. 성균관 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균관 대학교 가보셨어요? 성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문 왼쪽 딱 보면 보통 뭐가 있어야 돼요? 경비실이 있어야 되죠. 경비실 자리에 탕평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딱 보면 뭐가 있죠? 거기가 옛 성균관, 명륜당 강의하는 곳이에요. 거의 성균관. 그래서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다는 건 하나의 메시지죠. 하지마 이거죠. 이게 바로 영조였습니다. 이것이 영조의 왕권 강화 정책 중에 대표적인 여기는 탕평책 시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원철폐 산림부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근검절약이 여기는 영조의 하나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얼마나 근검절약했냐면 본인은 일단 검소하죠. 왕이 채식하고 소찬하고 옷도 직접 꿰매 입으니까 백성들도 근검절약하게 해요. 그러니까 애민 정신이 되게 뛰어났던 사람이었는데 이 조선시대 후기 쪽에 여자들이 그렇게 사치를 합니다. 오늘날 사치라고 그러면 뭐 좋은 백, 뭐 좋은 차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좋은 뭐 보석 이럴 수 있는데 그 당시 여자들은 모든 아름다움의 극치 미를 어디다 모았냐면 머리에 모았어요. 머리.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걸 가채라고 그래요. 가채. 비행 접시 머리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머리가 아니고 다른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삽니다. 사가지고 그걸 엮은 걸 이제 뒤집어 쓰는 건데 이 가채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많이 그 장식들, 놀이개가 많이 얹어지면 얹어질수록 고급진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채 하나의 가격이 보통 집 한 채 가격, 소 한 마리 가격 정도 나갔고요. 이 가채가 뭐 많이 꽂혀야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쪽에 가채 무게가 10kg이 좀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상의원이라는 영화에 해설은 아니고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박신혜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냥 그렇게 가짜로 만든 거잖아요. 그 가채 쓰고 디스코 올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 후기 때 그 시집을 올 때 가채를 하나씩 사와야 돼요. 혼수로. 근데 사왔는데 그 사온 가채를 쓰고 있었어요. 10kg짜리를.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있다가 시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아버님 그러면서 고개를 들다가 이 목이 뒤로 부러져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갖고 여기는 영조가 가채 금지령을 내리고 그때부터 쪽두리를 쓰게 해요. 조그만 쪽두리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의 아름다움이 여성은 목숨보다 아름다움을 더 가꾸잖아요. 그래갖고 국법으로 쪽두리를 쓰게 하니까 여자들이 이제 가채는 차마 쓸 수 없고 어떻게 가냐면 이 뒤를 점점 이게 키운 거예요. 쪽두리 이렇게 뒤에 묶은 머리가 커지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보고가 올라갑니다. 영조한테 전하. 이 쪽두리를 쓰는데 쪽두리 뒤 묶은 머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영조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째 여인들의 그런 아름다움 추구하는 것을 국법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그냥 둬라. 영조도 두 손 두 발 들은 것이 바로 여성들의 미의 추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채 금지. 여기 나오네요. 사족, 선비물의 부녀자들의 가채를 금하고 속친 족두리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바로 영조 때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영조는요, 한마디로 애민의 군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민의 군주.
자, 우리가 아는 영조는 보통 어때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이상한 사이코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백성에 대한 사랑은 엄청났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군도 폭군도 아니고 우리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양군에 속하는 거죠. 태종이나 세조 같은 성군 폭군에 다 들어가지 않는 양쪽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YG는 아니고 양군에 속하는 건데, 에민의 어떤 그 예들이 뭐가 있냐면 가혹한 형벌을 폐지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형벌이 얼마나 그 살벌했냐면, 오늘날은 어떤 의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서 이제 조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추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변호사 대동하고 묵비권까지 행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조선은 추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추국이라는 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역모를 꽤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대답 나올 때까지 고문하는 게 추국이지 실상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예를 들면 뭐 줄이 틀고 곤장 치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 곤장 맞고 왜 죽는지 아세요? 이 얘기 안 했나요? 태장도 유사 얘기했죠. 안 했어요?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태장도 유사라는 게 있는데, 태형 다음이 장형이고 그 다음이 감옥에 가두는 도형, 그 다음에 유배 보내는 유형, 그 다음이 이제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세지니까 그 태형은 뭐냐? 이건 때리는 거예요, 볼기를. 장형은 뭐냐면 때리는 건 똑같은데 매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죠. 그 보트에 노 있죠.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곤장, 생봉을기를. 도형은 감옥에 가두는 거고, 요건 귀향을 보내는 건데, 일로 갈수록 세지는 거니까 나 그냥 안 맞고 처음부터 그냥 저 그냥 보내주면 안 돼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코스입니다. 처음에 엎어놓고 생복일기를 갖다 나무떼기로 때리다가 흥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장형이라고 그래서 보트 노로 때려요.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여기는 피부에 그 더러운 그 핏물에 쩔어 있는 곤장으로 맞으면 2차 감염이 돼요. 그래갖고 감옥에 가둬놓으면 엉덩이부터 골마 들어가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배 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이런 형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무서운 건 뭐냐면 압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압슬형은 뭐냐면, 이 바닥에다가 유리 조각을 다 깨요. 뿌려놓고 여기다 무릎을 꿇힙니다. 그래놓고 이 위에다가 맷돌, 돌덩어리를 올려요. 그래갖고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럼 돌덩어리를 또 올려요. 계속 쌓아 올리면 여기는 유리 조각이 무릎 연골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압슬이고요. 그 조선시대에 오히려 그냥 목 매달아 죽게 하고 그냥 한 번에 목 빼서 죽게 하고 이런 거는 고급 형벌에 해당했고요. 사형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게 뭐죠? 능지처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능지처참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좀 잘못 알려진 건데, 그 소나 말을 이용해서 사지를 분리시켜 죽이는 건 능지처참이 아니고 거열입니다, 거열. 능지처참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슬라이스를 치는 거예요. 포를 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손발 다리가 있으면 팔하고 다리부터 조금씩 살을 썰어내는 겁니다. 썰어내고 뭐만 남겨두냐면 머리하고 요 가슴 부위, 심장까지만 딱 남겨두는 게 능지처참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손, 다리, 배까지 다 잘리면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딱 머리하고 심장, 가슴만 남아있을 때까지 살려두는 게, 그게 기술자예요. 이게 조선시대라고요. 근데 그런 가혹한 형벌을 폐지시킨 것이 바로 우리의 영조세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 또 뭐가 있느냐? 삼심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데 억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항소하고 상고하죠. 사형수에 한해서는 삼심제를 실시했던 게 우리의 영조대왕이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속대전 편차는 뭐냐면, 여러분들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 뭐라고 우리 공부했습니까? 경국대전이죠. 자, 근데 경국대전도 수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조금 이젠 좀 변화된 그런 트렌드를 맞춰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국대전의 속형을 편찬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속대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동국문헌비고라는 백과사전도 만드시고 백성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 여기는 영조가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백성한테는 사랑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었을까?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뒤주에 가둬 죽이죠. 어쩌다가 그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